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 흐름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연말 장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수도 환율도 금리도 크게 움직이긴 어려운데요. 그동안 중국과 미국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렸던 저희 주간 전망대. 오늘은 유로존 그리고 유럽 쪽의 이슈들 한번 진단해보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한번 경제 지표 흐름으로 내년 시장 상황 한번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정현 부장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보자. 지금 우리가 주간 전망대에서 유로존 22, 참 오랜만에 다루는데요. 사실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건 없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라가르드가 이제 뭐예요? 11월부터 네. 이제 총재가 됐던 거고 최근에 그러면 첫 데뷔전이 언제였죠? 통화정책회의가 최근에 있었죠. 네, 지난주에 22 회의가 있었었죠. 내용은 그다지 특별한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그 전에 마리오 총재 시절에 드라기 총재가 마리오 드라기 총재 시절에 네. 이미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굵직한 결정해놨고.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또 이제 200억 유로씩 다시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결정들을 이제 이미 그전에 내려놨기 때문에 이미 드라기가 내려놓았던 결정이죠. 그래서 사실 라가르드 신임 총재가 와서 새로 결정할 건 없었고 네. 다만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사는 어쨌든 이제 총재가 바뀌었으니까 네. 정책의 기조의 어떤 연속성이 보장되겠느냐, 혹시나 조금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른바 루키의 실수. 어쨌든 그분도 IMF 전임 총재였으니까 훌륭하신 분이지만 또 이제 ECB 총재로서는 처음이니까 말실수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시장은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무난하게 데뷔전은 치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네. 네. 박사님 어떻게 특별히 라가르드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에서 재무장관까지도 했던 분이죠. 네, 그렇죠. 예, 학자입니까? 학자라고 봐야 될까요? 학자는 아닙니다. 일단 경제학자는 아닙니다. 확실히. 경제학자는 아니다. 네, 원래 전공은 영어하고 법학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인 앤 맥킨지에서 회장까지 올라갔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는 하죠. 네. 라가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조화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시키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를 대중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011년에 사실은 IMF 총재 자리에 취임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울 때였죠. 그때 그 누굽니까? 칸. 예. 도미니크 칸이었나? 스트로스 칸이었나? 스트라우스 칸. 예, 예. 그때 뉴욕에서 무슨 메이드하고 이렇게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네. 약간 좀 엮였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쨌거나 그 후임으로 라가르드 IMF 총재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죠. 잘 했다고 평가받나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어요. 사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비경제학자로서는 이제 첫 번째 IMF 총재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네.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무슨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경제학자들이 모이는 IMF에서 크게 소리 나지 않게 조직을 운영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반대의 크리틱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해요. 그동안 IMF가 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 비경제학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가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IMF에서는 과보다는 공이 많지 않았느냐라는 점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2011년이에요. 2011년이면은 2012년, 2013년 한참 유럽 재정위기 껴있을 때 그때 IMF 총재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유럽 쪽의 목으로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월드뱅크 IMF 그룹은 기본적으로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월드뱅크에는 이제 미국 쪽 인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IMF 쪽에는 보통 유럽 쪽에서 총재직을 맡게 돼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IMF를 무난하게 이끌어왔다. 사실 크라이시스 관련된 이슈들은 IMF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크게 붕괴시키지 않고 잘 마무리 졌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2011년부터 불거졌던 그 유로존 재정 위기를 IMF와 ECB 드라기와 IMF의 저기 라가르드 두 사람이 어쨌거나 뭐 그 비판할 수도 있고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수습은 잘 해낸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보시기에 IMF 내놓는 경제 전망, 네. 월드뱅크나 BIS, 네. 때로는 ECB 쪽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능력이 전망 능력이 저로서는 뭐 IMF 숫자를 더 높이 쳐주는 편이고요. IMF를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IMF에서 경제 전망 숫자를 내놓는다는 건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자료를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죠. 그 IMF의 WEO는 기본적으로 그 구조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전 세계의 그 경제 성장률을 매저를 하면, 그러니까 전망을 하면서 각 국가별로 다 그 시나리오에 맞게 끌고 간다라는 거죠. 네. 사실 다른 조직에서는 뭐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다른 조직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IMF의 이코노믹 디파트먼트는 그 굉장히 그 경제학 박사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소스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IMF의 자료가 더 품질 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라가르드 총재 그 첫 통화정책 회의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 중에 뭐랄까요 유로존의 성장 둔화 현상이 세계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되고 있다는 초기 징후가 있다.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에요. 네. 긍정적인 전망인데 2020년 유로존 전반적인 성장 전망치는 뭐 0.1% 포인트긴 합니다만 1점에서 1.1로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합니다만 그 정도 우리 봐주십시다.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비둘기도 매도 아닌 현명한 부엉이가 되겠다고? 지난번에 우리 박정현 박사 나오셔가지고 우리 왜 금통위원 저 임지원 위원 소개하면서 네네. 매도 부엉이도 아닌 그 원이 원앙새의 원이라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또 부엉이가 되겠다고? 네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자신의 색깔이 매파 또는 비둘기파라고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 것 자체는 당연히 이 정책의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거를 뭐 애둘러 표현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이제 저희 금통위 위원 중에서도 이제 임지원 그 박사 전임 JP 모건의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뭐 그분도 이제 시장에 있었다가 왔기 때문에 뭐 나는 매파다, 나는 비둘기파다, 뭐 이렇게 이렇게 딱 그 사람의 편견을 이미지가 갖지 마라. 각인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으로 통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도 제약 조건이 걸리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편견을 갖기 싫었을 거고 뭐 일개 금통위원도 그런데 뭐 일개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됐으니까 향후에 이제 ECB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 그거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텐데 나는 뭐 색깔이 확실해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통화 정책 상당히 제약 조건이 걸리겠죠. 더군다나 지금 ECB는 통화 정책의 수단들이 사실은 이제 많지 않잖아요. 현재로서는 예, 이제 뭐 ECB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뭐 기준금리 예치금리라고 일컬어지는 기준금리가 뭐 마이너스 0.5에 가 있고 또 양적 완화를 다시 재개한 상황이고 사실은 카드가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카드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버벌이라든가 또 향후에 뭐 포워드 가이던스 형태로 향후 정책에 대한 어떤 힌트를 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도 어떤 통화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자신의 색깔을 완벽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조금은 감추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뭔가 대중에게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향후의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당연한 그런 어떤 얘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저기 보면은 세계 글로벌 증시 금년 들어서 얼마 올랐나 하는 전체적인
시세판을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러시아 넘버원, 그리스 40%대요. 뭐 남들 다 그래도 20%대 오르고 뭐 이 와중에 중국 본토 증시도 뭐 미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20%대 상승인데 아직 우리 코스피가 6%대 무슨 뭐 코스닥은 아직도 마이너스 좀 처참하긴 합니다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예전에 그렇게 진짜 뭐랄까 천덕꾸러기였던 네. 많이 회복된 것 같아요. 엄청나죠. 뭐 한때 그리스 국채가 거의 사실상 부도 상태까지 맞아요. 가는데 예. 지금 그리스 국채 10년 금리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그게 거의 미국채 수익률 수준이에요. 예, 뭐 네.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아마 그 정도 수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리스 국채에 투자했다고 한다면 지금 완전 초대박이 초대박이지.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결국은 이제 항상 금융시장은 업앤다운의 사이클이 있고 항상 이제 천덕꾸러기가 다시 이제 또 뭐 다시 후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디스트레스 된 자산들이 결국은 회복되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됐던 그런 국가들 그리고 그런 쪽에서의 금융시장들이 자산 가격의 상승세도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한 번씩 그 변동성 훅훅 커지는 게 물론 그로 인해서 이제 큰 손실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때가 이제 한 방에 훅 가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뭐 그런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조금 최근 뉴스 흐름에서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는 조금 이렇게 뉴스에서의 존재감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갈참이라서 그런가? 뭐 그런 거 있는데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 말이에요. 네네. 근데 조금 이렇게 톤이 달라진 것 같던데 맞습니까? 좀 많이 바뀌었죠,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바이트만 총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있을 때는 이제 거의 사사건건 반대를 했었는데 초강경 매파였죠. 예, 네. 이번에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 발언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죠. 사실 이게 누구의 덕이냐 아니면 누구의 능력이냐라고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라가르드 총재 자체도 사실 독일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전부터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 그렇게 얼굴 붉힐 일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난 2, 3년 동안 독일이 사실 왜 그렇게까지 22의 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은 그게 독일 경제에 도움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독일 사실. 경제에 도움이 안 그렇죠. 되니까. 독일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고 돈을 더 내라 그러면 당연히 싫은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독일 경제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어느 정도 내년에도 뭐 개선이 될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당연히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중앙은행 총재라는 자리는 결국 그렇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색깔, 스탠스 이런 거 절대로 내놓으면 안 돼요. 네, 네. 철저하게 중립적으로 경기 자료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사실 금리를 결정을 하는 위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분데스방크의 최근의 어떤 자세는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경제 상황이 조금 부진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확장할 거냐? 첫 번째 재정 정책, 두 번째 통화 정책. 근데 통화 정책 이미 진행 중이야? 땡큐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독일 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놓고 화를 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독일이 간신히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피한 거죠. 그 정도죠. 네. 최근에 좀 그래도 살아나는가요? 최근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리커버리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추세적으로 너무 턴어라운드를 확정짓기에는 좀 아직은 이르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영국 얘기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은 얘들이 지금 참 지겨운데 누구는 그래도 막 2020년이 아니고 2120년이나 가면 될까 하는데 그럼 지금 1월 말에 야들이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이제 보리스 존슨 현재 총리가 이제 보수당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기 총선을 한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브렉시트에 대한 뭐 신임 투표, 불신임 투표, 신임 내지는 불신임을 묻는 투표였다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보수당이 압승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겹다. 이 브렉시트가 되냐 안 되냐 자체도 지겹고 빨리 결정을 내고 지금 이제 브렉시트가 투표했던 날이 2016년 6월이에요.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벌써 지금 3년이 넘어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는 브렉시트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뭐 몇 번이나 데드라인을 계속 늦췄잖아요. 그래서 영국 국민들의 생각은 뭐 투표를 다시 재투표를 해서 이걸 되돌린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뭐 밥이 되든 뭐 떡이 되든 죽이 되든 일단은 빨리 실행을 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준 겁니다. 2020년 말, 즉 내년 말까지는 이제 영국이 유럽 연합과 이렇게 이제 뭔가 협상을 하게 되죠. 향후에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관세 문제라든가 뭐 무역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남은 이제 11개월 동안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의가 잘 되면 2021년 1월에는 이제 갈라서는 거고 만약에 논의가 잘 안 돼도 그냥 갈라서겠다.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보수당이 처음에 이제 승리를 했었을 때는 금융시장 특히나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되게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확 올라갔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어찌됐든 간에 브렉시트가 실행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최근에는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녹화한 다음 날일 거예요. 20일 날 하원에다가 이 브렉시트 관련된 법안을 제출을 하는데 이 유럽 연합과 협상을 하는 이 이행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걸 못 박자. 그러니까 원래는 협상하는 기간을 2022년까지 법률적으로는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몇 번씩이나 옮겼던 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냐. 지겹다. 지겹다. 뭐 노딜로 가든 협상이 되든 무관하게 그냥 2020년 말에는 깨끗하게 끝낸다. 라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승부수를 던진 거죠. 존슨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아니 이게 브렉시트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남은 11개월 동안 잘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이제 아무 합의 없이 이제 이혼하는. 그래서 뭐 최근에 또 파운드 가격이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고 내년도 말까지는 계속 이 지겨운 브렉시트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여전히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브렉시트, 그래 EU를 탈퇴하려면 영국이 각 EU 회원국들하고 1대1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는 거 맞죠? 박사님?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 한국하고 뭐 특별히 뭐 달라지는 건 없죠. 한국하고는 이미 이미 FTA 돼 체결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EU 회원국의 지위든 아니든 간에 네. 영국과 한국 간에는 특별히 어떤 경제적인 뭐 그거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네. 브렉시트가 왜 문제가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글쎄, 필요는 있을 거예요. 예. 물론 벌써 3년 동안 많은 자료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뭐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관세가 15% 올라가면 그거에 따른 GDP가 약 뭐 예를 들어서 1.5%포인트 정도 깎이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네.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예. 잘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북아일랜드 이슈가 있고 스코틀랜드 이슈가 있죠. 맞아요. 네. 일단 지난 10월에 이와 합의를 한 부분은 뭐였냐면 북아일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북아일랜드 그 섬 아일랜드 섬 자체는 아일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북아일랜드가 있죠. 여기가 지금 국경이 없는 상황인데 이 국경이 없는 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것이냐. 즉 북아일랜드에 그러면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유로 좋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떨어져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인정을 해준다는 인정을 말씀은? 해준다라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의 거래는 그냥 그 EU와 영국 간의 거래로 치지 않고 EU 내의 거래로 쳐주겠다라는 거를 인정한 거거든요. 기존에 거기에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 그렇죠. 그냥 무슨 뭐 국경을 갖다가 강화하고 뭐 네. 오고 가는 절차 뭐 이런 거 없이 그렇죠. 지금처럼 편하게 왔다 갔다 네. 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해준다라는 게 사실 10월의 기본적인 합의 아니었고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은 바로 스코틀랜드 이슈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네. 그 상당히 그 예민한 이슈인 그 이민자 문제 결국 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트레이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북아일랜드 쪽의 그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국경이 지어지게 되고 그거에 따른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영국 본토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는 배로 건너와야 되고 그렇겠네요. 이런 부분은 쉽지 않은 거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북아일랜드 예, 자유군 예. 뭐 이런 이슈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시 그러면 우리는 아일랜드로 돌아가겠다라는 식의 어떤 무장 투쟁의 가능성도 사실은 조금까지 조심스럽게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번에 질문에 또 대해서는 지도 보니까 노랗던데 완전 스코틀랜드 예. 독립당이 그쪽은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거의 뭐 80% 가까이 석권했더만요. 석권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그럼 독립 투표하겠다. 우리는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떨어져 나가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우리는 유로존에 남아 있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쪽 시장이 더 크니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그 영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반대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 제2의 국민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냐 하면은 영국이 떨어져 나갔을 때 그러면은 영국이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은 뭐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글쎄, 된다는 그게 거죠. 좀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왜 예. 저렇게 브렉시트에 집착하나. 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은 영국은 기본적으로 지난 5세기 정도 동안 그 대륙 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거리 두기라는 그런 이슈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더 이상 그 대륙 쪽에 끌려가서는 어떤 독립적인 그런 스탠스를 갖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이 계속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영국이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나간 거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손실을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사실은. 아마 영국 내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일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그럼 런던의 금융관은 붕괴되는 것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앱스트랙트한 이야기. 저희가 홍콩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홍콩의 금융 허브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돌려받게 될 것이냐? 만약에 런던의 금융 허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역할은 누가 갖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즉 단순하게 뭐 1.5%포인트 뭐 아니면은 뭐 0.5%포인트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의 측면에서 이 부분은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 박사님 저 영국의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게 있으십니까? 그게 제법 이슈가 좀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죠. 이런 나라 드문데 그쪽도 브렉시트에서 영국에다가 저 EU에 넘어가는 EU에다 내야 될 그거 가지고 자기네들 그쪽 표현이 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의료보험 시스템에다가 좀 더 해서 이제 영국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갖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 이래 되는데 글쎄 참 그거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요새 좋아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MRI 찍겠다고 MRI실이 24시간 돌아가는 거 이건 좀 과한데. 미국은 더 심하죠. 의료 관련해서는 돈 없으면 죽어야 된다는데. 굉장히 심하죠. 사실 메디케어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 그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산층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중산층이라고 말씀드린 점을 그 강조 부탁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는 주급이 기본이지만 월급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월급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4,000불에서 5,000불 정도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 사람들 프라이빗 섹터에서 의료보험 사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굉장히 비쌉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더라도 의료보험을 받기가 힘들고 그 아래쪽은 차라리 메디케어가 보장을 해주고 이런 상태였었던 거죠. 근데 메디케어가 조금씩 확장돼 나가면서 이 부분을 이제 커버를 해주기 시작된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일회성 보도들 같은 거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은퇴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 조건 중에 항상 들어가는 게 의료보험 보장이에요. 즉 CEO가 기업에서 은퇴를 해요. 그럼 이 혜택이 다 떨어지겠죠. 그렇겠네. 그러면 거기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평생 동안 의료보험 보장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미국에서 그 UAW라고 자동차 노조가 있죠. 예. 이 자동차 노조가 유명해진 게 의료보험을 받아낸 부분이거든요. 회사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해서 적자에 시달리게 됐죠. 그 정도. 실제적으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아마 좀 잘 안 와닿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건너갔을 때가 이제 2004년이었는데 그때 상반기 동안에 즉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의료보험을 문의를 하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6,000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4인 가족으로 네. 6,000불. 제가 개인적으로 사야 된다라는 가정 하에서 하셨어요, 그래요? 못 샀죠. 그러면 그냥 혹시나 비상 상황 이렇게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보험 적용 못 받고 생으로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라는 거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 의료보험을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회사에서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 물론 저도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일부 내지만 예. 그런데 그러면 오바마 케어하고 트럼프 케어의 차이는 뭔데요? 일단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뭐를요? 트럼프 케어는 그 보장되는 그 구간을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오바마 케어는 본질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의료보험 시스템을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라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액 납세자들이 즉 고액의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더 낮은 저소득 계층으로 사실 부를 이전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고 그 부분을 전부 다 세금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억 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저는 그냥 프라이빗 섹터에 가서 인슈런스를 사면 돼요. 메디케어 안 하죠. 근데 메디케어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할 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이게 싫었던 거죠. 그걸 왜 정부가 내줘야 되느냐? 정부가 내준다라는 거는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준다라는 건데 왜 그럼 라는 호소력이 들어간다는 미국 거죠. 국민들 특히 네. 조금 뭐 중산층 이하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옛날 오바마 케어가 훨씬 누리는 혜택이 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겠네요.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라기보다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요? 신기하죠.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 미국 그 사회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뭘 한다면은 일단 쟤네들은 낭비하는 애들이야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공감.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NRA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보안이란 시큐리티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총기를 내가 갖고 내 시큐리티는 내가 그러니까 내 보안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의료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인슈런스가 있으면 프라이빗 섹터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공적 영역으로 가져가서 해야 돼? 너 이거 얼마나 잘할 건데? 아하. 라는 식의 기본적인 질문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시스템의 어떤 근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정치 지형을 조금 보면은 그쪽도 여전히 포퓰리즘이 확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유럽 의회 선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선거 결과도 보게 되면 극우 정당들이 상당 부분 이제 세를 넓혔고, 근데 이제 이 극우 정당들이 옛날에는 뭐 이른바 이제 유럽을 떠나자 뭐 이런 주장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영국이 브렉시트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나가지 못하고 뭔가 좀 잃어버린 몇 년 동안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최근에 극우 정당들은 그러니까 유럽 연합을 해체하자라는 얘기는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이 포퓰리즘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유럽의 국민성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뭔가 정부에게 많은 혜택들을 좀 받기를 원하고 복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정치적인 지형이라고 봤을 때 파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릴 텐데 파퓰리즘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다른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익스터널리티 쪽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극우파의 등장 뭐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있는 거죠. 왜 극우파가 그 전면에 나타나게 되느냐, 아니면 파퓰리스트들이 왜 나타나게 되느냐?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하기야 늘 그랬죠. 너무 멀리 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치즘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차 대전이 끝나고 실제 전강기에 들어섰을 때 독일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그 전쟁에 대한 패전 보상금에 따라 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을 때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일을 사실은 나치가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결과가 이상하게 결국은 다시 전쟁으로 가버렸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 지난 2010년 이후의 유럽의 흐름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이 흐름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때하고는 달리 이게 어떤 하나의 새로 응집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게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드러난 정도가 더 폭발적으로 이전과 같이 어떤 하나의 정당의 독재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게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사실 유로존이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로존에서 더 이상 우리 탈퇴하자라는 이야기는 잘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유로화라고 하는 약 22여 개의 나라들이 29개 맞죠? 유로존이 19개국 뭐 개수는 왔다 갔다 하니까 20개 전후 20개 전후. 예. 그 나라들이 똑같은 방일 통화를 쓰는 유로존 실험 이제 한번 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요 목표가 컸고 이상도 컸고 네.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 2년 전 돌아가 볼까요? 1, 2년 전에 우리 브렉시트 얘기할 때 보통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그 다음에 유로화의 붕괴라는 거죠. 유로화의 붕괴. 예. 즉 다시 말해서 로컬 커런시로 다시 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없죠. 예. 이런 부분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유로존 실업률이 7.2%입니다. 7.1%. 예. 거의 히스토릭 로우라고 보셔도 돼요.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유로존에서는. 그 정도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제 상황이고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성장은 하고 있고 마이너스 찍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유로가 잘 쓰고 있는데 편하잖아. 독일 가서 쓸 수도 있어. 그리스 가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로컬 커런시를 가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좀 이렇게 유로존의 출범이라는 것은 나중에 좀 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역사적인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히 그거는 있어요. 우리 뭐 학창 시절이나 좀 이렇게 예전 생각해 보면은 유럽의 어딘가는 꼭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거든. 그렇죠. 뭐 코소보 내전이니 어쩌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는 어쨌거나 없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 그러면은 유로화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내년에 가서 중국하고는 대충 이렇게 하는데 그놈이 밀어놨던 EU산 자동차 관세라든지 이 좀 확전할 가능성은 네. 있죠. 있어요. 당연히 있죠. 뭐 공공연하게 중국 다음은 뭐 유럽이야.
또 최근에 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인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내년도에 대선 전략을 이제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미국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예.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했었고 기억나기로는 지미 카터. 지미 카터가 있었고 음. 한 2분인가 3분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때만 뭐 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 여건이 조금 부진했었고요.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집권 1년 차부터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갈수록 재선 즈음에서는 경제가 좀 높아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도 이제 과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치적으로 내세울 거를 이제 경제로 보는 것 같고 최근에 미국 경제 부진이 좋잖아요. 실업률도 거의 사상 최저 수준, 완전 고용 수준이고 뭐 주가도 좋고. 근데 트럼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만 만족할 것 같지는 않고 왠지 트럼프가 지금까지 하는 정책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미국이 그 어느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트럼프 얘기로는 이제 불균형의 문제, 뭐 기울어진 운동장, 왜 미국이 세계 경제에 내지는 세계에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호구 노릇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접근하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거 다 뽑아먹을 건 다 다 뽑아먹으면서. 먹었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는 또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고 또 부상하는 중국을 또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과거에 역대 재선에 성공했던 대통령들처럼 이제 경제만 좋게 하고 재선을 치른다고 한다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 전쟁이 확전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트럼프가 그동안 보여줬던 거는 남한이 그동안 미국이 누적적으로 쌓여왔던 결국은 재정 적자, 무역 적자 문제거든요. 미국이 계속 무역 적자를 보여왔었잖아요. 그 무역 적자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관세 카드를 써먹고 있는 거고 중국하고 해보니까 관세 카드가 상당히 파워풀했다라는 거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중국과 어느 정도 1단계 합의되고 이제 2단계, 3단계 진행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단계에서는 중국하고 잠시 쉬는 간에 뭐 유럽이나 아니면 또 조그마한 나라라든가 미국이 상대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에게 다시 이 관세 카드는 반드시 꺼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덧붙여 보자면은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죠. 네, 그래요. 그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트럼프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완전 결국은 뒷담화 네, 까고 삐쳐서 이제 따시키고. 가버린 그런 네, 형태가 네. 돼버렸는데 결국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의제가 뭐였냐면 돈 더 내라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5조를 더 내라, 뭐 이제 네. 국방비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가지고 뭐 한국이 뭐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지금 한국이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가지고 뭐 멕시코 쪽에다가 담을 세우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미국 입장에서 말이 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돈을 갖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프리라이딩 그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프리라이딩이 되는 거고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더 내 그냥 그 이야기예요. 여기 어떤 전략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유럽 쪽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유럽 쪽에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면 터키가 사실 나토에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터키가 과연 나토냐 아니냐를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랑 전쟁 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공망을 수입을 하는데 그거를 러시아제로 수입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우리는 전투기를 공급하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돈은 더 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토한테. 결국 이러한 현상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 내지는 트럼프 본인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화시키면은 그냥 돈 내놔라는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손익계산서 딱 들이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아직까지 어떤 국가적인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사실
그 미주 대륙에서의 컨트롤을 확보하기 위해서 꺼냈었던 게 고립주의죠. 예. 지금 다시 어쩌면 우리는 그런 쪽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더 이상 관심 없어. 석유? 우리가 더 많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왜 중동의 안보적인 이해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지정학적인 이슈? 유럽에서의 지정학적인 이슈? 러시아? So what?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결국은 또 기승전 미국이고 기승전 트럼프인데. 예? 아까 우리 박과석께서 그러셨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도 어느 미국 대통령도 못했던 그 수십 년간 쌓여져 왔던 그 불공정, 불균형, 네. 기울어진 운동장. 물론 우리의 시각은 그러면서 다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은 게 미국인데.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바로잡겠다는 그걸 갖다 최근에 1차 협상 중국과 1차 협상 됐다고 했을 때 뭐 조금 석연치 않았잖아요. 양쪽에 그때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저 트위터에 저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우리도 그건 굉장히 공감이 갔는 게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말했던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인 것 같아 보였다. 저도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기존의 어떤 그 정치인이라는 그거와는 다르게. 근데 솔직히 저는 가면 갈수록 불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무역 적자는 줄이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 양반 본인이 스스로 말하는 부채 왕이잖아요. 빚내서 떼먹고 빚내서 파산하고 그래서 다 자기 거 만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에 재정 적자 넣은 거 보세요. 네, 맞아요. 만약에 재선 성공하고 내년부터도 시작하겠지만 재선 성공하면은 저는 저 뼛속까지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쓰고 지르고 보자 하는 저것이 미국의 아무리 남다른 통화인 달러라서 찍어내면 해결되라고 하지만 그 본질적인 빚의 문제 그게 한번 이렇게 미국에 큰 부담을 남길 거다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무역 수지 적자 이슈를 봤을 때 뭐 쌍둥이 적자 이야기를 제가 뭐 몇 번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제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네,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지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텍스컷 이슈들 트럼프 예. 행정부에서의 텍스컷을 통해 가지고 사실 2018년, 2019년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내년에 또 할 거라면서요. 뭐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텍스컷 어떻게 될지는 2.0. 네.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점은 있겠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지금 사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단기적으로 빚을 내 가지고 그 빚을 가지고서는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이끌어 나가라는 측면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텍스컷 때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IB에서는 뭐 누구나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1년, 2년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더 깊은 골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마지막 상황이고 트럼프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내년이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얼마 전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하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하루 동시에 그냥 마이크 잡고 막 떠들어댔는데 둘 다 뭐 굉장히 완화적이고 경기 부양적인 발언이 했습니다만 저는 특히 존 윌리엄스 그 양반 안 그러더니만 그도 나름대로 학자 아닙니까? 학자 출신이고 한데 지금 3.5%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이러는데 그 멘트에서 제가 느낀 게 야 얘들 굉장히 오만해졌구나. 한 10여 년 동안 자기들이 다 컨트롤하고 틀어막고 어쨌거나 해결해 왔다는 이 부분이 저런 어떤 이상한 멘트까지 나오게 할 정도로 좀 오만해졌구나 하는 느낌도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은 자 유럽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진짜 옛날 이원복 교수님 말씀 맞다는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먼 나라네요. 좀 느낌이 멀어. 우리하고 좀 그거 하고 빡 와닿지 빡 와닿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걸 한번 봅시다. 우리 박 박사께서 내년에 네. 다들 2019년보다는 좋을 거라 하거든요. 네. 공감하세요? 공감합니다. 공감해? 그러니까 올해가 단기 사이클 상에서 바닥이지 않겠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음. 쇼크가 오지 않는 한. 지금 한국 상황을 말씀하시는 글로벌 거예요? 일단 글로벌 글로벌하게. 전체로. 예. 아,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다 엮여 있는 건데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결국 또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예, 뭐 예.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예. 될 것 같은데 지난 올해하고 작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악재가 중첩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 사이클로 본다 하더라도 뭐 미국 경제는 좋았다고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경기로 봤었을 때는 그냥 아주 하나의 지표로 본다 하면 이른바 OECD 선행지수 계속 내리꽂았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뭐 미국, 중국, 이 제조업 PMI 2년 동안 내리꽂았거든요. 그걸 단적으로 종합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또 대한민국의 수출 증가율입니다. 그래요. 수출 증가율이 지난 2년 동안 올해는 계속 지금 마이너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 보면은 지난 2017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내리꽂았어요. 그래서 경기 여건 자체가 이제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 것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던 시기였고 또 브렉시트 관련돼서 뭐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크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좀 중첩됐던 게 작년 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좀 집중했던 시기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이제 연말부터는 조금씩 뭔가 좀 가닥을 잡아가는 듯한 느낌. 경기도 어차피 순환 사이클이 있으니까 지난 2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재고의 조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경기가 더 이제 꼬라박으려면 뭐 쇼크나 이벤트 이런 게 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좀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 1단계라는 단추는 꿰다. 즉 확전 일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좀 대화를 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금융시장 참가자도 그렇고 경제활동의 주체들도 심리적인 불안감들 조금은 이전보다 나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브렉시트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이제 내년에도 네. 계속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뭔가 그래도 눈에 보인다. 결국 이제 경제 주체도 그렇고 이 투자자들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저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내가 안 좋아지는 걸 알고 있으면 대비를 네. 하죠. 근데 얘가 얼마나 안 좋아질지, 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럼 결국은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추고 이제 지켜보는 게 당연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뭐 한 2년 정도가 이제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어떻게 최악으로 가진 않나 보네. 뭐 어쨌든 브렉시트도 되긴 되고 뭐 협상하나 보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은 오케이. 이제 투자 여건 자체는 괜찮지 않냐. 근데 주 박사님은 좀 전에 그 글로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로 구분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예.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의 뭐 예를 들어서 IMF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얼마 전에 22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으면 프로젝션을 보면은 좀 안 좋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네. 점에서 안 좋냐면은 선진국들의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IMF-WO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올해 2.4%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2.1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로존에서 22 지금 12월 달 매크로 이코노믹스 프로젝션을 보면은 거기에도 실제적으로 유로존이 2020년에는 1.2에서 1.1로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니면 네, 조금 더 네, 둔화되는 네,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선진국은 계속해서 경기가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경기 사이클이 아직까지 저점을 찍었다라는 신호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아까 잠깐 이제 우리 녹화 전에 그 소장님이랑 말씀하다가 PMI 관련된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한 달짜리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번 살짝 돌아선 걸로 네. 얘기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차이신에서 발표를 한 거냐 아니면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한 거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르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리테일 세일즈예요. 소매 판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가 이제 고점을 찍고 천천히 내려가는 시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돈을 벌었던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소비를 해주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까지는 버티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음. 11월 한참 많이 써야 될 때예요, 사실은.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크리스마스 시즌 넘어오고. 뭐 중국에 관공제 있었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렇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선진국의 경기가 돌아설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머징은 자꾸 좋다. 이머징이 좋다 그런 거는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기저효과인 거죠. 2년 동안 계속해서 안 좋았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숫자만으로는 굉장히 팬시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터모일이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만 된다라고 한다면 숫자는 얼마든지 개선될 수가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가스 이슈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성장률 자체는 크게 개선이 될 수 있고 물론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다시 흑자로 크게 반전된다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크게 붕괴되지 않을 거다. 내년도 6%, 뭐 5.8%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무역 갈등이 미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개선이 될 거고 이게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 내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테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 커머디티 관련된 국가들 예를 들어서 구리 그러면은 칠레, 페루 그 다음에 석유 그러면은 중동 쪽. 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오케이 실물 부분이 어느 정도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국가들 즉 커머디티에 기대고 있는 국가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 우연찮게도 다시는 국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약간 이제 어느 파트를 보느냐에 따라 조금은 이제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내년도를 뭐 파지티브하게 본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경제가 여기서 더 망가지지만 않는다라고만 했었을 때 금융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분명히 그러면 더 망가지지 않으면 반등이네. 근데 이제 반등의 기울기가 흔히 말하는 U자형이 될지 뭐 V자가 될지 아니면 L자로 기어버릴지 이거는 내년에 가봐야 아는 이슈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 바닥을 내리꽂으면서 왔던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나 보다라는 거에 최근에 금융시장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왜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좋았을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연준의 이른바 인슈런스 컷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거다 지금 엄청 뿜어대고 있어요. 거의 그렇죠. QE3를 능가하는 규모야. 뿜어대는 돈이. 그러니까 연준은 QE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QE를 QE라고 하지 않는 이상한 아버지를 못 부르는. 그렇죠. 옛날에는 장기채를 사는 뭐 양적완화 했다면 지금은 장기채가 아니라 단기채니까 QE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금융시장에 돈이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거기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는 또 유럽이 다시 200억 유로를 또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가 만들어냈는지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글로벌리 경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미국 경기만 봤었을 때 미국이 지금 역대 최장 기간의 경기 확장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120개월이 최장이었는데 그걸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과거에 보면 결국은 경제 사이클을 만들어냈던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땐 통화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고 그냥 연준이 불과 작년 지금 이맘때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마이웨이를 외쳤단 말입니다. 12월까지도 금리를 인상을 하고 2019년에도 금리를 더 인상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죠. 왜냐하면 중립금리 수준을 한 3% 잡아놨으니까. 근데 돌연 갑자기 19년도 와서 7월부터 금리를 3번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3번의 금리 인하는 저는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시 미국 경제의 확장 구간을 연장시키고 있고 달러화의 약세를 일정 부분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달러화 약세 시절은 대부분 신흥국들이 혜택을 봅니다. 대체로. 이게 꼭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반등하지 않더라도 돈의 힘만으로도 결국 달러 약세는 분명히 신흥국, 미국 이외의 국가들에게 자산 가격들을 올린 효과를 분명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세 차례의 보험성 금리 인하가 분명히 효과를 지금 내고 있고 그 약발이 내년도 그래도 한 상반기까지는 조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은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추세화되고 하반기까지 뻗어가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가 따라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선진국 경제는 지금 다시 스물스물 가라앉고 있고 미국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감세에 금리 인하에 관세까지 매겨가면서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붕괴되는 시점이 뭐 쉽게 얘기하기로는 이제 재선 이후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그럼 또 미리 뭔가 그거에 대해서 또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내년 어느 시점에선가는 보이려고 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30초짜리. 시장에서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위클리나 먼슬리 차트를 이렇게 보면 거의 전고점 다 와가서 차트쟁이들 말하는 더블탑 거의 다 완성 단계거든요. 전고점을 뚫었나? 뚫었죠. 삼성전 그러니까 그 저기 가격 따로 바꾼 이후로는 액면 분할한 이후로 분할한 이후로는 신가를 지금 경신한 걸로. 그러면은 네. 계속 쭉쭉 간다고 시장에서는 회자돼요. 그러니까 걔들이 가면 지수는 가거든. 그렇죠. 뭐 딴 거는 못 가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외국인의 또 뭐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 보면은 뭐 11월 7일부터 뭐 12월 언제까지 한 21일 영업일 동안 5조를 팔아냈잖아요. 예. 그 중에 절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또 갑자기 또 사기 대가마. 시작했는데 한 1조 샀거든요. 그게 또 역시 삼성전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국인은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즉 반도체 산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산업의 키는 결국은 글로벌 교역량. 그리고 오케이.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뭐 지금 세부 협의 사항이 안 나와서 우리 모르지만 일정 부분 기존의 관세 부분을 어쨌든 뭐 어느 관세에 부과됐던 걸 낮춰지지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절반 정도는 줄여진다고 하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거를 외부는 이미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직은 조금 더 남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죠. 오케이. 주 박사님은 내년에도 또 이렇게 저희 주간 전망대 나오셔서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겠습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를 갖고 자주 언급하거든요. 2020년 본격적인 달러 약세 전망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키포인트가 이제 연말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제가 이제 아마 이번에 말씀드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 레포 시장 별로 안 좋아요. 계속해서 자금 계속해서 뿌리고 있고 그 양이 늘어나고 있죠. 참 어마무시하게 뿜어대던데 레포 시장에서.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이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아까 이제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퀴가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금 공급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 달러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은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달러 약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네. 하나 의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달러 약세를 갖다가 원하고 있음을 갖다가 드러내고 있고 또 연준을 통해서 미국 재무부를 통해서 엄청난 돈들이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훅 꺾였어야 될 달러가 잘 안 꺾여요. 시장의 유동성은 부족했으니까요. 그게 레포 시장이 의미하는 바죠. 그렇죠. 뭔가 달러는 네. 달러 유동성은 부족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갖고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JP 모가니어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레포 시장 관련된 이슈 중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그 미국에서 탑4 뱅크들이 리저브를 가지고 있고 즉 지준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예치하는 데 관심이 있지 그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돌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초과 지준에서 초과 연준에서 지준에서 주는 IOR 이자만 받아 이자 받아가지고 받아 먹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레포 시장에서 돈을 안 돌린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한 거고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라면은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였죠. 이게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미국 은행들의 플레이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금을 많이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년에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대형 은행들이 자금을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실 달러화 약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그때 되면 이제 롤백을 시키려고 하겠지만 레포라는 거는 결국 뭐 롤백 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하지만 거기에도 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달러 약세로 가면 결국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흥국 통화들이 강세가 되는 거고 신흥국 통화 강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머더티 가격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실물 수요 측면에서 받쳐주기 시작한다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달러가 지금 약세냐 약세가 아니냐를 그냥 절대 수치로 보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양립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맞아요, 어느 맞아요. 나라보다 좋아요. 근데 네. 달러는 또 강세하는 건 싫어. 또 저금리는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것들만 다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트럼프가 말로라도 개입을 하니까 강해져야 될 달러가 저는 안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봤었을 때도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약달러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의 그 어떤 성과만 보게 되면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특히 올해 미국보다 좋은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달러가 이것보다 훨씬 강세로 가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당연하죠. 근데 저렇게 연준의 팔을 비틀고 멘트를 하고 이래서 원래는 달러가 미국 경제나 주변 경제 여건 비교해 봤었을 때는 심지어 이자율 차만 봤었을 때 하더라도 달러가 이보다는 훨씬 강해졌어야 될 것을 저는 지금 정도 수준으로 낮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달러가 약세라고 하는 그거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달러가 약세로 간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지금보다 더 약세로는. 그렇지만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달러 약세가 내는 본연의 효과들은 저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 여건 대비 달러화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막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상대적인 개념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좋은 말씀이시네. 예, 마지막에 달러를 여쭤봤던 거는 요즘 뭐 전혀 제가 안 보여가지고 달러가 환율이. 근데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거는 이게 그냥 바깥에 아이비들이나 이런 애들 막 전망 내는 무조건 2020년에 이제 본격적인 달러 약세 거기에 한 표를 던지기에는 뭔가 저도 아직까지 선뜻 그게 잘 안 되는 뭐가 있는데 예, 주 박사님이나 우리 박 박사님께서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해주셨네요. 예, 자 오늘 제법 긴 토론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간 전망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